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이제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더 타격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미국의 그 제조업 경기 지수가 이제 크게 위축이 되면서 그 예전에 연준 의장을 지냈던 버냉키 의장도 앞으로 1, 2년 동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경고를 했었는데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약간 강경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겠다. 막 이런 강경 발언을 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긴축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 의원님이죠. 예, 일단 뭐 지금 예고한 걸로는 올해 연말 정도에 2.75에서 3%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확률이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 7월달에 빅스텝으로 0.5%씩 올리면 7월 말이 그 금리가 그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을 0.25%씩 올리면 0.75%가 더해지니까 2.75%가 그렇죠. 돼서 지금의 예상대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거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보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서 막 그 갑자기 미국이 연준이 연말에 4% 기준금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크게 그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 축소 부분이죠. 한 달에 950억 달러 정도씩 줄이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원화로 따지면 120조 넘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더 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보다도 시장에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고, 그거를 거의 3년 동안 계속 끌고 간다니 그거에 따른 불안, 이게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게 연준을 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신뢰도의 문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 작년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그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을 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건 공급 교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나오는 양상 자체는 연준이 완전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자기가 큰 실수를 하면 이걸 빨리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죠. 그러면 지금에서 그 연준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 물가를 빨리 그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올려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 하면, 지금 자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과격하게 자꾸 올려버리게 되면 이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겁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얼만큼 올릴 거냐, 이거는 그렇게 겁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유동성 축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 두 번째는 보면 연준이 이렇게 서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대쪽에서 또 생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 금리 인상 문제는 시장에 다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유동성 축소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그 신뢰도 저하 문제, 이게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6, 7월 달에 50bp 정도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75 정도 bp 정도 확 올려버렸다,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5월 달에 원래 이제 0.7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이 시장에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걸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연준도 바보가 아닌데 하반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연준도 본인 스스로들이 판단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거고 잘못하면 1%대 성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네. 거기에다가 물가가 뭐 어지간히 높지 않는 한 0.75%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경기도 완전히 엎어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0.75%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험은 걸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회장님은 기초 문제 어떻게 좀 예, 보시나요? 저도 뭐 의견이 좀 비슷하네요. 지금 금리 자체는요, 네. 연준이 빅스텝을 밟더라도 시장은 잘 안 놀랄 수도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 그들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고요. 그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리가 있죠.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건 뭐 중앙은행가들도 책임을 못 져요. 파월 의장 임기 4년인데 10년 만기의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은 중앙은행의 의도를 보면서 시장에서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는 금리인데요. 2018년도에도 미국이 긴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3% 언저리 갔을 때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정책금리가 2.25였어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 이미 한 3% 언저리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올리기 지금 1%니까 지금 이미 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에서 많이 달린 거고요. 네. 지금의 이제 연준의 행보는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시장과의 갭을 좁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도 사실 뭐 중앙은행의 금리의 결정과 시장 금리는 서로 영향을 받고 보통 네. 시장 플레이어들은 중앙은행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가 궁금한데 지금 국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달려간 걸 중앙은행이 뒤늦게 지금 쫓아가는 국면이에요. 그럼 그걸 뭐 50bp씩 2번 올리건 네. 본질은 이제 시장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차대조표 축소가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요. 네. 금리를 조정하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영향받습니다. 대출 받으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근데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거 실물경제활동가는 사실은 그 돈이 뭐 갑자기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풀린 돈은 대부분 금융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돈이에요. 네. 그 돈이 어딘가 투자로 가게 되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보다는 자산 시장이 민감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속도로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는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인데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늘어난 부채.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구조니까 네. 저는 미국이 한 2.5%나 2.75% 정도까지 가서는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을 안 올린다가 아니고 올렸을 때 굉장히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저는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을까. 속도 조절은 할 수. 저는 연말의 통화 정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래 그러면 네. 저는 그때 또 금융시장이 또 금리 때문에 반응할 텐데 네. 지금은 뭐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뒤쫓아가는 형국이니 뭐 빅스텝을 밟더라도 제 생각 그 자체는 큰 충격은 없을 걸로 봅니다. 네네. 다음에 주시장 쪽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 미국도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예. 며칠 전만 나더라도 미국하고 소련이 맞짱 뜬 것도 아닌데 하루 저녁에 나스닥 같은 게 5포인트씩 빠지고 지금 미국 투자한 서학 개미들도 지금 잠못 이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 속도를 좀 완화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던데 또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인가요? 이 양반은 뭐 금융시장이 동요되더라도 뭐 내가 갈 길 가보겠다 뭐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책 당국자들의 이런 시각 이런 네. 거는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1980년도의 경험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볼커 의장이 그 의장을 하면서 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 당시에 금융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2%, 2.5% 이러는데도 지금 이 난리인데 20%면 정말 난리가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했기 때문에
81년 정도서부터 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으로서 금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게 뭐 금융시장이 일부 좀 동요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가라.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되면 결국에 그 정책이 먹혀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가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보게 되면 불안정이라고 하는 희생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치른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밀고 나가는 것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긴축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치러야 되는 비용이면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미 주식시장은 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IT 버블 터질 때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미국 경제가 난리가 난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 정도 이렇게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거고 또 일면 보면 연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의장 그 재무부 장관의 이 그렇죠. 뒤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배가 내가 다 겪어봤는데 당신들 작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재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반대쪽으로 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준은 그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라는, 얻는 게 네. 훨씬 더 크다라고 그런 봐야 걸로 되는 생각이 거죠. 되고. 예.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잉 수요 요인도 있고 공급 요인 뭐 섞여 있겠죠. 근데 미국을 보면 과잉 수요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게가 돈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과연 자산 시장을 계속해서 띄우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자산 시장이 대체로 장기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늘어난 게 50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명목 GDP가 20조 달러 넘으니까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 50조 달러가 늘어났는데 2020년, 2021년 2년 동안에 35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돈 번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과잉 수요가 존재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게 일시에 풀리면서 수요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는 미국은 그런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미국이 들어오죠. 대사직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 생각 합리적인 추론은 돈을 사람들이 금융에 많이 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노동의 쇼티지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주가가 많이 조정받고 그러면 중앙은행도 좀 고민하겠지만 지금은 주식시장 살리는 게 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옐런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름이 올 때까지 뭐 흔들리더라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의 본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시장이 약간 혼란은 오겠지만은 정책의 일관성은 당국자들은 보여주겠다 이런 걸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로 약간 이제 시각을 바꿔가지고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제 당분간 긴축 정책을 계속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 지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 정부도 들어서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같은 스탠스를 또 맞춰줘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그쪽 얘기고 다른 길을 가야 맞는 것인지,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행은 미국과 동일한 길로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렇게 당분간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해서 저금리를 갖고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주 역할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헛갈리는 그런 그게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기관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목적은 통화가치 안정,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물가가 높으니까 본인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걸 얻어먹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다 물가가 높고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도 물가가 안정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진 거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 생기는 불만은 조금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당장에 지금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커지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콩국수 하나가 13,000원이 됐다. 이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트리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금리를 쭉 올리고 이러다 보면 자꾸 가계부채와 연관돼 있는 부동산 가격 이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절묘하게 균형점을 잡아갈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형태가 될지 여기에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안 올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는 먼저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뒤에 올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4%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8%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는 덜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빨리 끝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이 올리는 동안에 우리가 내린다던가 뭐 이러는 것들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이다. 선제적으로 가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그렇죠.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한국은행이 어떤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했는데 미국 이렇게 금리 한꺼번에 올려버리니까 이제 금리가 거의 뭐 이제 역전이 곧 될 것 같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경기 쪽을 좀 생각하는 쪽인데요. 우리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뭐 데이터로도 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제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뜯어놓고 보면 수출은 뭐 좋아요. 지금도 좋고 지난 10년도 좋았고 정부는 돈 많이 썼고요. 투자도 기본은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 안 한다 그래도 투자는 하는데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된 게 전부 민간 소비가 뭐 구조적인 정체예요. 구조적인 정체.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과잉 부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덫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잘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니 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선택했을 때 한국은 굉장히 기회비용이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도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자율 올라가는 걸 막 막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엔화가 약해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길이 좀 열려 있기는 한데 하는 입장에선 참 뭐래도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많이 올리진 못하진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지금 두 의원분들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경기 운영도 중요하지만은 금리 인상이 또 이게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제 빚 왕창 내가지고서 집에나 산 사람들은 좀 전전긍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뭐 그 4% 물가 상승이면 상당히 빨라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무엇보다도 일단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 견딜 그런 건 만하다. 아니다라고. 센터장님은. 저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 이제 올 가을 찬바람 불면 네.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자체가 가져올 그 치러야 될 비용이 경기나 자산 시장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지금과는 본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인플레 생기고 하면 금리 올리는 게 합당했고 뭐라 그런 사람도 없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고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약간 이제 시각을 바꿔가지고요. 그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이제 태평양 연안에서 잔멸결이 시작이 되면은 예. 우리나라 들어올 때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쪽 갈 때 그때는 쓰나미가 된다는 그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 가정을 했을 때 미국 자체 내보다는 또 신흥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많았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신흥국이 물론 뭐 더 취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신흥국들이 꼭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진국들도 상대적으로 약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꼭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이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 미국의 금리가 서로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네네.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전에도 몇 번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경험적인 형태로서 보면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볼 때에도 주식,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큰 돈은 주식에 투자하는 큰 돈, 그 채권에 투자하는 큰 돈, 부동산에 투자하는 큰 돈,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중간에 회색지대에 약간의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씩 움직이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진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고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고 그중에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금리를 인상하고 어떻게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흥국의 이런 구조를 보면 더 큰 타격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그 선진국 쪽에 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 버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굉장히 크게 올라 있는 상태고 주식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채권도 그렇고 이렇게 자산 버블이 시장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선진국 같은 경우가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꼭 그 신흥국만의 이게 문제일까? 그 다음에 신흥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까?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서 자산 버블, 자산 가격에 따라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신흥국은 늘 어디선가 탈이 납니다. 뭐 터키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늘 탈이 나는데 뭐 이번에도 몇몇 나라들이 불똥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선진국에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 바로 전이가 되는데 신흥국의 위기는 그들만의, 우리가 97년도에 크게 보면 동북아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90년대 중반에 호경기에 아주 짧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대세와는 큰 상관이 없었어요. 미국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탈이 나더라도 뭐 이게 전이가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 보면 좀 흥미로운 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빚만이 진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좀 탈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게 신용 등급 간의 어떤 그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데, 최근에 확대가 되긴 되지만 옛날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런 일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전 지난 10년 동안 자본주의가 그냥 관치 자본주의가 된 것 같아요. 성장은 둔화가 되고 리먼 파산의 트라우마 때문에 큰 거 하나 날리면은 이거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는 몇몇 중견 대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가만 놔두면 어려운데 그때 뭐 산업은행으로부터 막 지원받아서 이제 부도 안 나는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거지로 유지가 되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터뜨리는 게 정말 어느 용감한 관료나 중앙은행들이 이걸 건드릴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